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가운데 설 명절을 맞게 됐습니다. 다주택자 규제 강화 기조가 구체화하면서 부동산 시장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두 분과 전망해 보겠습니다.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겸임 교수 고정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정부가 역대 가장 뚜렷한 집값 안정화 의지를 내세우고 있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연일 메시지까지 대통령이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보면 다주택에 대한 혜택을 회수하겠다, 규제를 강화하겠다. 이번 정부의 그런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불로소득에 대한 어떤 현재 시스템을 완전히 이렇게 혁신을 이루겠다 이런 의지가 일단 대통령의 워딩에 다 담겨져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일단 짧게 먼저 정리해 볼까요? 네. 예. 한 교수님과 다르지 않은데요. 네. 이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딱 세 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시장 안정, 서민 주거 복지 향상, 예. 여기다가 이제 주거 수준 향상인데 이번 정부는 여기에 수요의 억제에 좀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세금과 이제 금융, 그러니까 말은 대출 규제를 통해서 이제 수요를 좀 억제하겠다. 그리고 다주택자들을 비롯해서 현재 매물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놓게 하겠다. 예.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예, 그럼 구체적 방식에 대해서 여쭤보자면 서울과 경기권 핵심 입지에 놀거나 방치되어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6만 호 공급하겠다. 서울에는 3만 2천 호, 경기는 2만 8천 호. 119 공급 대책인데 먼저 119 공급 대책 서울 경기권 6만 호 공급하겠다. 이거 일단은 성공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예, 요즘 문재인 시즌2라는 이렇게 비판도 있지만 예. 제가 지금까지 이 신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네. 저도 가끔 한번 회의 들어가는데요. 예. 일단 진행 어떤 그 프로세스가 좀 다릅니다. 예. 쉽게 말씀 올리면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때 2,500세대가 지어지면 학교를 하나 지어야 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어떤 교육청의 허가를 받는 이런 문제들, 또 지자체 인허가 문제 있잖아요. 국가는 원하지만 지자체가 반대하면 이 트러블이 생겨서 또 시간이 좀 지연됩니다. 예. 이런 부분으로 또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 주민들이 또 이제 반대라면 그거에 대한 명료한 어떤 행정 어떤 지침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냥 또 이렇게 언론에서 좀 나오면 예. 또 이렇게 수그러지고 이러다 보니까 추진력이 없다고 이제 비판받는 게 이제 문재인 시즌2인데 예. 이번 정부는 좀 다른 점이 있는 게 뭐냐면 그러한 부분들을 법령을 갖다가 개정하면서 쉽게 말하면 과천경마장 같은 경우도 유유부지는 아니지만 지자체와 관계되는 절차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절차들을 간소화시키는 어떤 개정 법률안들, 또 유유부지가 이제 기재부에서 국유재산으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지역을 갖다 공급했다 지정을 하면 기재부랑 계속 협의를 해야 됩니다. 예. 그 시간이 자꾸 가고 거기다 말씀드린 주민 문제까지 또 등장을 하니까 네. 그 부분을 미리 사전에 그런 문제들을 사전에 제거하고 가야 추진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정 법률안이 제가 알기로 작년에 이미 그 당정청에서 협의해가지고 한 19개 법안이 있습니다. 관계되는 게 공급 확대를 위한 게. 그중에 한 대여섯 개가 통과가 됐고요. 올 상반기에 통과가 될 거로 좀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고 나면 제가 볼 때는 추진력이 예전과 다르다. 그래서 협의 과정도 다르고 단축도 되고 마지막으로 SNS에 대통령이 그 얘기를 올렸잖아요. 국민이 공감을 하고 정당성이 있고 합리성이 있고 법적 근거에 준수한다면 사익을 추구하는 사익행위들에 대해서는 그냥 밀어붙이고 성공시킬 것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예. 뭐냐면 만약에 데모를 하거나 지역 주민들이 할지라도 국가 땅이니까 국민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짓겠다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뭐죠? 교통 문제라든지 자기 집값 문제가 결부되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워딩을 줬어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예. 문재인 시즌2하고 좀 다른 공급 현실성이 제가 볼 때 실현 가능성이 한 70에서 90% 정도?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서울 경기권 6만 호 공급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반대 여론도 어느 정도 해소해야 되는 것도 일이잖아요. 네. 성공 여부와 주민들의 설득 과정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119 대책이 나온 것은 저는 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우선 현재 집값과 이제 전세값이 오르는 걸 보면 공급 부족에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하거든요. 네. 특히 이제 전세값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이재명 정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공급은 늘리겠다 또 수요를 억제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방점은 기존에 있는 다주택자 이걸 매물을 좀 내놓게 하겠다. 신규 공급에는
다소 요는 이제 기대 반 실망 반 이게 119 대책을 바라보는 전문가나 학계의 시선인 것 같습니다. 예. 하나씩 좀 따져보면 네. 말하자면 이제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예. 서울에 3만 2천이고 이제 그 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경마장 부지해서 2만 8천, 예. 6만입니다만 네. 도심권 공급이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기대도 되고 좀 바람직합니다. 예.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그 물량이 제때 나올 수 있는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좀 미지수, 좀 불안감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예. 또 하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또 이런 뭐 여러 가지 대책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현재 서울의 기존의 주택의 매물이 거의 많이 감소해 있거든요. 뭐 혹한기다, 거래 급감이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예. 세 가지 문제를 꼽을 수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태릉 CC 같은 경우에는 주민이 굉장히 반대합니다. 예. 2020년에 나왔지만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히 주민의 동의라든지 또 지방자치단체와의 그 정책 공조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경마장 부지도 보면 또 문제가 있는 게 이게 지금 주민들도 반대하지만 어디로 옮겨가야 되는지 대체 부지를 또 찾아야 합니다. 네. 여기다가 또 이 부지에 대한 계획까지 세워야 하니까 예. 이거 언제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용산 정비창도 기대는 높습니다만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가 되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넘어야 할 산도 과제도 많다. 저도 지자체도 좀 협조해야 되지만 예. 정부나 국토부도 좀 속도전을 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야 성공하지 않을까? 그리고 물량 자체가 충분치가 않아요. 서울을 잠깐 말씀드리면 주택 보급률이 93%입니다. 네. 적정한 주택 보급률이 한 100이나 105로 보면 한 25만에서 40만 호 주택이 부족합니다. 예. 근데 이 지금 6만 가구 정도 공급을 해가지고는 예. 매년 신규 입주가 한 4만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예. 그다음에 앞으로 연차별로 지역별로 새로운 추가 공급 대책이 나와야 좀 시장은 기대하고 성공하지 않을까 봅니다. 예, 말씀하신 지금 서울 경기권 그 공급 입지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이렇게 네네.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런 그 반발에 대한 걸 어떻게 해소할 수가 있을까요? 예, 제가 알기로는 예. 이미 과천 경마장 같은 경우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네. 예전에는 정부가 그냥 발표했어요. 예. 그리고 나중에 잡음이 많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부지의 마사회뿐이 아니라 마사회를 관장하는 담당 그 장관하고도 다 충분히 다 소통이 되고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대체 부지도 이미 서로 협의하고 예. 그리고 그런 식으로 나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발표한 겁니다. 예, 예. 없고 만약에 반대를 했다면 발표를 안 했겠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문재인 시즌에 발표했던 것들 중에 빠진 게 있습니다. 예. 그것들은 이제 원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협의가 안 된 것들은 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말이 뭐냐면 그 발표할 때 예. 계속 발굴하고 있다 이랬습니다. 상암 DNC 랜드마크도 사실은 용적률을 좀 바꾸고 용도를 바꾸면은 예. 2,000세대가 아니라 막 5,000세대 들어오거든요. 한 단지가. 예.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지금 서칭을 하고 있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결정적으로 이제 지방선거가 중요하죠. 지금 예. 말씀 중에도 지자체가 이제 반대라면 좀 곤혹스럽잖아요. 네. 근데 지방선거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 집권 여당은 총력을 기울일 거예요. 그래야 이 공급 대책도 힘을 받는데 예.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건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추진력이나 실행력도 약간의 어떤 변수가 있겠다라고 판단하시고 시장에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에 부동산 정책 가장 가슴 아픈 손가락 이렇게 언급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부동산 실패를 인정한 상황인데 이렇게 매 정부마다 집값을 잡으려는 노력은 많이 하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구조랑도 그 연관이 되는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그렇죠. 이제 수급 구조 문제가 가장 밑바탕에 크게 자리 잡고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불죠. 이제 수급 불균형이죠. 네.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주택이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인구가 5,160만 명인데 가구 수가 2,230만 가구. 그러니까 102%라는 주택 보급률을 보면 예. 지방 같은 데는 부족하지가 않아요. 문제는 서울이죠. 예. 서울과 수도권인데 앞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서울 같은 데는 93%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구 수가 421만 가구인데 주택은 387만 가구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만 해도 벌써 한 큰 차이가 발생하죠. 이게 계속 전셋값을 올리고 예. 이 전셋값이 오르면 시장의 작동 원리에 매매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전세는 사실은 그래서 이게 하나의 큰 바로미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투기 수요도 한국 교수님 말씀대로 보면 있지만 예. 사실은 실수요자들이 살 수 있는 주택이 구조적
만성적으로 부족하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고요. 예. 여기에 이제 주택은 주거의 역할도 하지만 자산으로 역할도 하니까 또 자본주의 시장 경제화에서는 뭐 이윤 활동을 보장하고 있고 사유재산이 보장이 되잖아요.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주택이 자산으로의 가치, 투자 가치도 같이 하다 보니까 또 다주택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이유로 근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공급이 부족하다. 예. 특히 도심권의 직주 근접에 아파트가 부족하다. 이게 가장 큰 문제고요. 예. 그래서 하나 좀 제가 이재명 정부에 좀 뭐 정책 제안을 드리면 네.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이든 여기 공공 유휴 부지든 지금 찾아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서울도. 아까 한 교수님께서 DMC 부지도 얘기했고 예. 저는 용산의 부지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네. 양재동에 보면 화물 터미널 부지도 한 26,000평이 있어요. 예. 뭐 예를 들면 그게 첨단 물류단지로 한다는데 예. 이건 서울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땅들을 왜 이렇게 20년째 놀려두고 있는 건지 네.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찾아보면 많은데 네. 그래서 저는 연차별로 지역별로 좀 더 유의부지뿐만 아니라 그린벨트 포함해서 알겠습니다. 저는 개발지를 찾아서 예. 공급 확대에 방점을 둔다면 예. 저는 근본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까 한 교수님이 언급하셨던 것처럼 정부가 계속 찾고 있다는 말을 했으니까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예. 생각도 드는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이제 5월 9일부터 이제 유예 없다 이렇게 정부가 단호하게 말을 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일각에서는 그 이후에 또 보유세도 그렇고 대출 연장도 이제 막겠다라는 그 예. 가능성도 나오는 상황에서 네, 이게 시장에 매물이 나오겠지만 그 매물이 그 효과가 강남 3구 같은 고가 매물로 한정되지 않을까라는 그 이해도 나오더라고요. 해석이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이번 뭐 대통령의 어떤 SNS 발 이제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예. 지금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예측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런 예측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바로바로 즉답을 하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어떠냐면 5월 9일 이후에 뭐 다 아시겠지만 그러면 종료가 되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까지 그럼 열심히 매물이 나와서 거래 어떤 수급에 있어서 조금 시장 안정성을 가는 것 같은데 5월 9일이 딱 끝나면 그러면은 이제 현금성 없는 사람들은 접근하기도 힘들고 예. 또 실수요자가 아니면 또 접근하기 힘들고 네. 약간 좀 맥이 끊기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고민할 게 이제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공급이 답이잖아요. 예. 공급이 많아서 내가 기다려서 그 공급을 내 집으로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면 심리들이 안정되거든요. 우리가 노태우 정부 때하고 MB 정부 때 집값이 안정된 이유가 있었잖아요. 뭐 MB 때는 4, 5년, 노태우 때 한 8년 가까이 IMF 예. 정부. 그 요점이 뭔가요? 분당 같은 경우 분양가를 반값에 또 MB도 강남이 2,500, 3,000만 원 평당할 때 1,200, 1,300만 원 분양했다 아예 공지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세대수는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예. 노태우는 100만 원, 200만 원 기억나지만 MB 때는 이게 몇십만 원인지 기억 안 나지만 그 효과 때문에 사람들이 기다렸거든요. 근데 이번 정부가 아직 그걸 발표를 안 했어요. 예. 만약에 이 5월 9일 전에 네. 그런 어떤 정책의 어떤 방향성이 나온다라면 예. 시장이 안정되겠지만 안 나오면 제가 볼 때는 올해하고 내년이 입주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시장의 변동성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공급 확대보다는 오히려 수요 억제에 영향을 줄 거라 이런 시각도 있던데 5월 9일 이후에는 그러면 집을 하나만 남기되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굉장히 공고해지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그 방향성이 나올까요? 네, 그렇죠. 이 부분은 이제 이번에 처음 만든 상황은 아닙니다. 예. 이제 우리가 2018년, 2020년을 좀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그래도 겸손하게 네. 솔직하게 실패했다 예. 이렇게 이야기한 중에 하나가 이제 2018년, 2020년 이때 집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시행이 된 게 바로 2018년 5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해봤는데 그때 생각보다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사람들이 많이 버티기를 많이 선택한 거죠. 그리고 특히 똘똘한 한 채라고 그래서 지방과 서울 수도권에 있는 사람 중에는 지방 아파트를 팔고 오히려 서울을 샀어요. 예. 이러다 보니까 집값이 2018년부터 2025년 작년까지 상승률을 보면 서울이나 수도권은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56% 올랐는데 지방은 이때 한 8%밖에
10%밖에 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양극화 현상. 예. 저희 얘기는 서울 같은 경우는 버티고 특히 강남이나 이런 곳에 우리가 강남과 마용성, 한강벨트 이게 똘똘한 채를 상징하는 말이잖아요. 예. 이쪽에 아파트는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가격 양극화. 그다음에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이게 끝나고 나니까 오히려 록인 효과, 우리가 자물쇠 효과라고 해서 매물 잠김 효과가 더 심화되면서 예. 그러니까 일시적인 진정, 그러니까 단기 안정 효과는 가져왔지만 예. 결국 집값이 한 달도 안 돼서 그때는 뭐 20일이라고 그랬어요. 6.27 대책, 7.10 대책 네. 기억이 선명한데 이렇게 되오르는 현상이 좀 발생했거든요. 예. 예, 지금 이제 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상당히 이번에는 매물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우선 얼마 정도 나왔느냐 보니까 많이 나온 것은 거의 30%까지 20%를 넘어서서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에 좀 무게감이 실리고 있어요. 예. 예, 저도 만나보니까 많이 긴장하고 있고 네. 강남권의 다주택 이건 분명한 사실이고 또 설 이후가 지나면 그전에 관망했던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할 테인데 예. 저는 생각보다 예상보다는 매물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예. 두 번째 매물이 많이 나오게 되면 그 하락 효과, 진정 예. 효과도 상당히 좀 클 것이다. 예. 다만 과거의 그 학습과 경험을 보면 일시적인 진정에 그치지 않을까. 5월 9일 이후에는 이제 매물이 잠김이 되면 예. 오히려 또 하나는 전세 매물이 더 많이 줄어들어요. 30% 이상. 이 서울 같은 경우는 공급이 없는데 예. 이런 규제 그렇게 되면 결국 전세값이 오르고 전세가 오르면 결국 매매도 오르는 알겠습니다. 과거의 그런 현상이 다시 좀 되풀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똘똘한 한 채라는 그 용어가 맞는 용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똘똘한 한 채라고 이게 똘똘하다는 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교수님은 5월 9일 이후에는 이 효과가 어떻게 반영이 돼서 시장이 움직일 것 같아요? 뭐 지금 원장님이 거의 다 말씀 주셨고요. 비슷한가요? 네, 다들 긴가민가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대통령이 그 워딩을 줬죠. 예. 그 현장에서 공인중개사분들이나 자산가들 그분들이 느끼는 것은 저희보다 우리 해설하거나 이렇게 설명하는 저희보다도 직접 자기 재산이다 보니까 네. 연구들을 많이 하실 거네요. 그러니까 자산가들의 심리 상태가 공인중개사에 전달이 되잖아요. 제가 예. 들어본 결과 요번에는 임기가 너무 많이 남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미리 이제 벌써 선반영을 해가지고 머리가 아프시니까 예. 그냥 팔아야겠다는 쪽으로 지금 쏠렸거든요. 네. 근데 말씀 주신 5월 9일 이후에 그럼 못 예. 팔았어요. 내놨는데 이때 이제 답들이 없으니까 그러면 걷어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해법을 하나 갖고 있어야 된다. 예. 이분들의 어떤 신박한 해법을 준비하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대체제인 공공분양 물량이 많잖아요. 아까 저 원장님이 25만 원, 30만 원 서울에 부족하다 그랬는데 신도시만 17만 원거든요. 예. 이게 만약에 좀 신속하게 공급이 되고 분양가가 발표가 된다라면 이 어떤 일시적인 변동성을 잠재울 수 있겠지만 정부도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정부 대책을 특히 또 이재명 대통령의 그 SNS 예. 이걸 좀 유심히 좀 분석하시는 게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군요. 미리 예측할 수 없고 예. 대통령과 실무진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대책들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시장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럼 이거는 교수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서울 전세 매물이 네. 전년과 비교해서 30% 넘게 줄었다 이런 집계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전세를 못 가니까 월세 수요가 많아지고 월세 값이 올라서 뭐 서울 전체 주택의 월세 중위 가격이 작년 12월에 100만 원을 넘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숨만 쉬어도 집값은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시장의 가격 흐름은 계속 어떻게 변할까요? 부담스러울 수 전세 있는데. 가격이 어느 정도 지금 오르는 데는 좀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매매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전세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대통령이 던진 그것 때문에 전세를 놓을 분들이 안 놓고 네. 다주택자분들이 예. 이분들이 다 그걸 매매로 돌렸어요. 아. 그래서 전세 물건이 일시적으로 약간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예. 보니까 일시적으로 수요가 좀 모자르면 이게 경쟁이 붙으니까 가격 상방 압력이 있잖아요. 네. 요 기간이 지나야 이게 안정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역으로 말하면 5월 9일이 지나잖아요. 예. 지나고 나면 매물들이 그러면 이제 전세를 내보냈으니까 네네. 내보낸 분도 많거든요.
내보내고 빈집이라 바로 팔려요. 예. 그걸 기다렸는데 많이 못 파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동안 돈을 투입을 했는데 회수가 안 됐으니 예. 빨리 돈을 또 메꿔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 되면 또 전세가 또 풀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하반기 가면은 예. 정부 대책과 이런 시장 변화가 다 연동성이 있다.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하시면 그럼 양도세 중과 유예 중과 딱 끝나면 그 순간에 그걸 계속 비워둘 수 없잖아요. 예. 그럼 전세를 넣을 수밖에 없죠. 그때는 또 물량이 늘어난다. 그래서 3월부터 5월 초까지 예. 그때는 전세가 약간 뭐 상방 밀려있다. 압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오기만 네, 여기서 지나든지. 잠깐 예. 한마디 좀 추가해도 예, 예, 될까요? 네, 네, 네. 말씀에 여쭤보려고 뭐 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는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이 이제 5월 9일 이후에는 매물 잠김 현상이 과거에도 우리가 2번이나 목격을 했다는 점. 예, 예. 하나는 결국 전세가 줄어들게 되면 이제 전세 대출 규제까지 있어서 결국 월세로 전환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월세 전환율이 지금 벌써 70% 그러니까 가속화되었다. 그렇게 되면 예. 결국은 젊은 무주택 세입자들이 월세 비용이 높아져서 예. 결국은 여기에 주거 행복이라든지 삶의 질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정부가 지금 현재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뿐만 아니라 네. 보유세도 지금 강화할 게 거의 틀림없어요. 예. 말하자면 시장 공정 가액비를 높여서 이 윤석열 정부 때 이게 현실화율을 이제 90% 60%로 낮추었는데 예. 이게 다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 얘기는 뭔가 하게 되면 다주택자가 됐던 매물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예.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매물 압박 효과는 크지만 예. 결국은 전세 매물은 더 줄어들게 된다는 거고 또 여기에 만약에 보유세까지 늘어나게 되면 결국 집주인 입장에서는 올바른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조세 증가 현상도 불가피하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월세 가속화까지 겹치면 예. 이 부분은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고 예. 결국은 지금 뭐 이재명 우리 이 부동산 정책의 주택 정책의 목표가 예. 시장 정상화와 집값 안정도 중요하지만 네. 서민 주거 복지 향상도 중요하죠. 여기에 임대주택 공급과 같은 이런 것들이 빠르게 병행되지 않으면 예. 결국은 예기치 않게 손해는 문재인 정부 때 고백을 했습니다만 그런 현상이 반복될 수 있어서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좀 더 정책의 대전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볼게요. 이제 수요가 그만큼 공급될 것인가? 설 연휴 이후에는 서울의 아파트 청약 물량도 1분기에만 만 예, 가구가 예. 나온다고 하던데. 근데 자금을 도대체 돈을 좀 갖고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그 제약이 많으니까 LTV 담보 인정 비율도 40%니까 어떻게 그러면 자금을 마련해야 되고 자금을 마련한 사람만 그걸 살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그 부분이 약간 뭐 딜레마에 빠진 어떤 서울 주택시장의 가격이 워낙 높다 보니까 예. 분양가도 높게 형성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기본적으로 지금 LTV 규제가 좀 타이트하다 보니까 현금 자산이 없는 분들은 사실 집권하기 좀 힘들죠. 그래서 네. 현금 부자들의 뭐 청약이냐 이렇게 볼면 서민들의 소리가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예. 그 정부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조금은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 분양가 상한제를 아시겠지만 MB 때도 한 번 풀었다가 박근혜 풀었다가 풀면서 지금 분양가가 치솟은 것도 있거든요. 예. 게다가 이제 주택시장이 분양가 자율해가지고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정책이 우리가 아시겠지만 청약제도가 있고 네. 나라에서 돈을 지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전격적으로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재검토해서 서민들이 좀 접근할 수 있는 예. 다행인 건 이제 역세권에 새로운 네. 주택들을 그런 식으로 공급할 것 같으니까 그건 좀 분양가가 낮으면 예. 가능하지만 지금은 당분간 현금 부자들을 위한 어떤 시장이 좀 될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예. 그럼 네. 고 원장님도 네. 마지막에 좀 보완할 부분 짧게 한번 네, 부탁드릴게요. 좀 결론적으로 이제 시간이 부족하니까 네. 저는 이번에 이제 설 이후에는 매물이 꽤 나올 것 같다. 예. 저는 3대 7로 봤는데 30%를 좀 넘길 가능성이 많고 예. 과거의 다른 점은 과거에는 비똘똘한 한 채가 나왔는데 네네. 지금 나오는 추세를 보니까 강남과 마용성, 한강빌트 매물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람직한 얘기죠. 예. 이게 매물이 좀 많이 나올 것 같고 다행히 봄 이사철이 되니까 이게 소화가 될 것 같아요. 다만 가격이 이제 얼마나 떨어질까 하는 거는 이제 매수세가 얼마나 받쳐줄 것인가. 예. 그러니까 대출 규제가 6억 원으로 되어 있어서 네. 제가 볼 땐 10억에서 15억 사이의 매물이 소화가 좀 순조로울 것 같고 금강구나 노도강 서울 지역은 그렇게 내릴 것 같지가 않아요. 예. 오히려 실수요자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버티기와 증여와
처분 중에 고민하는데 제가 볼 때는 청문하려는 사람들이 좀 늘어날 것 같고 예. 증여도 좀 늘어날 것 같아요. 예. 증여가 양도세의 세율보다는 조금 더 절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작년에도 증여가 송파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50% 늘었거든요. 예. 이번에도 증여가 좀 늘어나고 처분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고 버티기를 선택하는 사람은 아마 5년에서 10년 뭐 다음 정부를 기대하거나 그런 측면에서 또 노인들이 많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설 연휴에 함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겸임교수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